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시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오늘의 주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함재기입니다. 함재기. 해군의 현대 해군력의 가장 강력한 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함재기. 이 함재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함재기의 정의와 또 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함재기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함재기로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일단 좁은 곳에서 운용하니까 날개가 접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끄트머리라도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착함 시에 충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뼈대가 육상기에 비해서 튼튼하고 그 착륙바퀴 랜딩 기어도 훨씬 더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함재기가 동급의 육상 전투기들보다 더 무겁고 더 비싼 경우가 많고요. 또 평균적으로 넓은 바다를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동급 기체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좀 길고 원거리 교전 능력이 중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여기에 또 안전성 때문에 쌍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네. 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의 기체가 더 우수해라는 약간 항모를 타는 이 병사들의 마인드가 좀 더 유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파일럿들끼리의 그 자존심 싸움도 굉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맨 땅에 착륙하는 애들은 그게 파일럿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미 해군 조종사라는 얘기가 함재기 착륙은 착륙이 아니다. 이건 통제된 추락이다. 뭐 이 정도니까요. 걸쇠 같은 걸로 거는 그 모양이 나왔었죠? 퇴임 후. 예. 요게 꼭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함재기가 착륙을 할 때, 착함을 할 때 그 좁은 데서 멈추려면 뭔가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처음, 지금 현대적인 이 착함 시스템을 영국이 처음 고안한 건데 저런 와이어로 잡아주자. 그 와이어는 그냥 와이어가 아니라 양측에 그 유압 롤러로 걸려 있어가지고 이 잡히면은 땡겨요. 그러니까 장력이 있는 거예요. 쭉 속도를 줄여주는군요. 그렇죠. 사실 저게 원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면은 갑판에 비행기가 내리고 네. 저 줄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앞바퀴가 밟고 지나가면 이게 튀어 올라갑니다. 그럼 뒤에 이제 후크가 내려와 있다가 이제 거기 걸리는 구조인데 보통 한 번에 이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라인 어레스트 와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한 3-4개 정도 깔려 있고요. 그래서 툭툭툭 예, 튀어나오는군요. 예. 그러고도 시도해서 실패해서 다시 뜨고 다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반적인 이 함재기가 아닌 이 비행기는 비상시에라도 항모에는 착륙할 수가 없겠네요. 안 되죠. 택도 없죠. 왜냐면 앞바퀴부터 부러질 거예요, 아마.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해전에서는 항모와 함재기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함재기가 있는 함대 그리고 함재기가 없는 함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게 사실 만만치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함대는 아무리 좋은 전투함을 갖췄어도 일단은 항공기 엄호가 없으면은 활동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진짜 적하고 싸운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모가 없는 함대는 결국은 지상의 공군 전투기가 엄호하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데 항모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특히나 이게 원정 작전을 나갈 때 원정 작전이 결국은 자국 전투기 호위 범위를 벗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모가 없으면 결국 못 합니다. 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해군도 하다못해 그 해리어 실은 경항모 그거조차 없었으면은 아마 작전을 안 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항모라는 거는 어떤 함대 작전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모와 함재기가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함거포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해전의 양상을 바꿔버리고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항모의 등장이었었는데
전장에서 악명을 떨친 비행기 하면 제로센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로센 이게 왜 제로냐? 이 정식 명칭이 영식 함상 전투기예요. 이게 왜 영식이냐? 이게 1940년에 채택이 됐는데 그때가 일본의 그 황기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단기 같은 일본 자체의 어떤 그 달력인데 그걸로 2600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끝이 0이니까 영식 이렇게 부른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 일본 해군이 내건 요구 조건이 이대로 만들면 사기캐.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30년대에 벌써 최대 속도가 500km가 넘고 고도는 3000m까지 3분 30초 이내에 올라가야 되고 일반적인 순항 속도로 6시간, 8시간 사이를 비행해야 되고 등등 당시 일본의 공업 수준으로는 택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심지어 당시 일본은 엔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 요구를 상식적으로는 맞출 수 있는 엔진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를 해야죠. 아니죠. 상식을 때려 부수면 된다. 뭐 어떻게 했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약간 편집증에 걸린 사람 수준으로 정말 경량화를 했어요. 소재도 정말 당시에 최첨단 듀랄루민 기술,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거기에 정말 무게를 몇십 그램만 줄일 수 있으면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하는 이런 약간 미친 짓을 정말 엄청나게 한 끝에 스펙을 맞췄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량화를 우선으로 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경량화를 한 결과는 뭐냐면은 기동성이 뛰어나지고 당연히 선회력이 우수한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군 전투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전장을 문자 그대로 이제 휘젓고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골조가 가벼운 재질이었기 때문에 비행 통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핸들링이 굉장히 우수했다고 하는데 이 핸들링이라고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 조종관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빨리 비행기가 반응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그게 빨리 반응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근접전, 도그파이트 같은 걸 할 때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가 또 우수한 점을 들자면은 엔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증가 탱크, 그러니까 연료 탱크를 갖다 추가로 더 장착할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거의 3,000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함대 사령관한테는 굉장한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만 해도 사실 아직 레이더가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었어가지고 함대끼리 서로 찾는 방법은 대부분 그냥 함재기 띄워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제 항속거리가 3,000km씩 나와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훨씬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른 비행기에 속했기 때문에 뭐 폭격기 같은 게 이제 다가오거나 그러면은 거의 제로의 밥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의 스펙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듣는 것과 실전 배치 이후의 활약상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기도 한 이 제로센, 과연 전장에서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개전 초 몇 달 사이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이 일대에 배치됐던 미군, 영국군 전투기들은 정말 그냥 쓸려 나갔다라는 표현을 해도 뭐 딱히 어폐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 이게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물론 제로가 성능이 우세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당시에 미국, 영국 전투기에 비해서 제로가 무조건 낫냐? 이건 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연합군이 당시 제로센에 대해서 정보가 적은 데다가 좀 인종적 편견이 있었어요. 야, 쟤네들은 눈도 해봤자. 작고 째져가지고 전투기 조종을 할 줄 아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응 전력 같은 걸 거의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태평양 지역은 원래 2선이었어요. 이게 영국이나 미국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배치된 전투기도 당시 기준으로 1선급보단 2선급이 더 많았고 여기에 조종사들의 실전 경험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태평양 전쟁, 미 해군은 어떤 함재기들을 운영했나요? 딱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던 그 시점에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는 F-4F 와일드캣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40년 11월부터 이 와일드캣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태평양 전쟁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와일드캣이 그나마 함재기 중에서는 잘 활용하면 제로센과 호각세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체였거든요. 만약에 버팔로를 그대로 줄여서 와일드캣이 없었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밟혔을 겁니다. 미 해군은. 제로세는 경량화해서 기동성을 높이고 이 가볍게 뭔가를 해서 이 전투기를 발전시켰다면 미 해군, 미국의 전투기들의 발전 방향은 무거운데 그러니까 엔진을 더 세게 이런 식의 힘이 강력한 전투기들로 발전을 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를 이래요. 이게 무겁고 큰데 빨리 날아야 된다고? 아, 엔진 큰 거 달아. 네. 내지는 야, 엔진이 세야 되니까 엔진에다가 좌석 달고 날개 달자. 약간 좀 과장을 하면 좀 약간 이런 수준으로 엔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근데 당시 와일드캣이 제로센에게 톡톡히 당하고 나서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반응과 함께 대응 전략과 전술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로센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기동력과 선회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게 그 붐앤줌이라는 전술입니다.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적보다 먼저 전장에 도착을 해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기가 밑에 도착하면은 그죠, 다이브를 하면서 밑으로 공격을 하고 얘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대응하기 전에 계속 또 밑으로 내려갔다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제 앞으로 혼자서 1대1로 싸우지 말자. 대신 이제 무조건 팀을 짜가지고 제로센과 그 교전을 붙어라. 그걸 한층 더 응용하기 시작한 게 태치 위브라는 전술이 등장합니다. 태치는 이제 조종사 이름인데 존 태치라는 사람이 고안한 거고 위브는 그 영어에 그 뜨개질 한다는 그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두 대가 한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엮어가면서 이제 제로를 갖다 한 곳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제로의 선회력과 기동력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제로를 동시에 이제 아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대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제로센을 떠버렸네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네. 이제 그동안에 행복했던 일본 해군의 모습들은 저기 이제 역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미 해군의 시대가 오는 듯 하는데 그러면은 미군은 어떤 함재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대응 기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헬캣인 것 같습니다. 그 엔진을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날개를 얹은 케이스여서 일단 쉽게 말하자면은 제로센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강력하고 엔진 출력도 크고 무장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자. 그 방침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요 헬캣이었고요. 그래서 헬캣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내구성이 일단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이제 자동 방호식으로 설계한 게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연료 탱크를 갖다가 안쪽과 바깥쪽에다 이제 특수고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씌운 그 특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총알이 한 방 뚫고 지나가면은 보통 스파크가 터지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터지는데 네. 이 특수고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면은 이 고무가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일단 스파크를 막을 수가 있고 둘째로는 산소 유입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존성이 이제 훨씬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제로센에 비교할 때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시속 610km까지 나오게 됐고 핸들링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기체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초짜 조종사들이 와서 처음 조종석에 앉더라도 예, 조금만 이제 좀 적응 훈련을 거치면은 금방 조종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우수한 항공기가 됐습니다. 이 헬캣과 콜세어의 등장으로 이제 제로센은 점점 뒤로 가나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1944년 중반쯤 되면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시절은 다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결정타가 된 게 이제 1944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에 벌어진 필리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9척의 항모를 동원해서 이제 결전에 임하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호위 항모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정규 항모, 호위 항모 다 합해서 한 15척의 항모를 동원해서 이제 둘이 쌍방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 교체가 된 두 전투기, 그러니까 헬캣과 코르세어 같은 전투기들이 대거 이제 처음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성능 격차는 이미 미국이 우세하게 됐죠. 그리고 조종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전투부터 이게 사실상의 일방적인 학살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명이 지금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오리 사냥이죠 이제. 그래서 첫날 전투만 해도 그 미군이 30대 전투기를 상실할 동안 일본군 같은 경우는 300대를 상실을 했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와. 이렇게 그냥 끝나면 더 좋았을 것을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덤비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사실 제로센 하면 떠오르시는 그 불편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가 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적함에 충돌할 정도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면은 그냥 폭탄을 매달고 떨구고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가 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 파일럿 숫자는 아주 급격하게 줄었고 이제는 조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사실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조종사들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전장 급격하게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거함 거포의 시대에서 이제는 함재기 항모가 거의 해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로와 더불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를 펼쳤던 함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바뀐 함재기와 항공모함이 어떤 활약들을 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도기를 거친 미국은 베스트셀러 함재기 F-4 팬텀을 개발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베트남전에 투입된 팬텀은 조종사들의 기량 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의 전운을 받아들인 미국은 탑건의 상징과도 같은 F-14 톰캣을 개발해낸다. 또한 톰캣을 보조할 F-18 호넷을 개발하고 최근까지는 더욱 발전된 버전인 슈퍼 호넷까지 배치한다. 이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도 독자적인 함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대 해군 강국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담당하는 함재기의 위력과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바다의 지배자 함재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